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멈춰섰던 국정을 되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국정 운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발맞춘 전라남도의 대응 전략과 지역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두웠던 6개월이 지나가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정치 사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무겁지만 그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큰데요. 먼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애도 많이 태우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1,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또 살려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무거운 책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곧 민생 경제 살리기 추경을 2차 추경을 곧 하겠다. 속도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능한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긴급 민생 지원금을 정부가 이미 주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도 과거부터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만 새 정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 부분을 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민생을 살리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6개월 동안에 얼마나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책임을 묻는 내란 주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 조치도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과의 통상외교 관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잘 처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성장 동력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당장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 만큼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텐데요. 정부와의 소통 채널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 지금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를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오는 12일부터 지금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2번이나 이렇게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토의도 했고 오늘 아침에는 도지사 주재로 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간부들이 또 도지사도 직접 뛰면서 현재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되실 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기본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비상경제 대응 TF를 취임 첫날 바로 가동하고 경제와 민생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도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TF 가동일 정도로 현재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전남은 동부권에 집중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대외 여건 악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축인 두 산업 현재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유화학 산업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선 중국이 공급 과잉되면서 또 저가 공세로 이것을 밀어내기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도 공급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하고 공급이 경쟁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이 공장 가동률은 74%, 수출은 지금 16%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숫자보다도 실제 체감된 우리 체감 지수는 굉장히 더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전라남도는 민관 합동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올해 1월 달에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추진단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난해에는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39개 사업에 5조 6천억의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보다도 지금 당장 긴급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 안정 지원이랄지 또 이 석유화학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이제 시급한데요. 선제 대응 지역은 지난 5월 초에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재정 금융 지원도 해야 되고 R&D 지원도 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은 고용 분야거든요. 그래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 위기 대응 지역으로 별도 또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고용 위기 대응 지역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지난해 연말 우선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으로 민생지원금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하고 특히 이번 정부가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내년 또 예산에 이렇게 대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우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한 3,700억 정도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외부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정부의 고관세 정책, 그리고 탄소 규제 강화 속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산업구조 전환을 강조했는데 전라남도의 대응 전략 어떻게 될까요?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으로 가야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 총 5조 5,600억의 석유화학 철강 사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기관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또 R&D 지원이랄지 인프라 확충 또 수소 대전환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구조 조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이 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선 당장은 긴급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친환경 산업, 고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착착 내년부터 더더구나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 등 에너지 원 다양화, 즉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갈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2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에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도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영동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17개 시도에서 가장 잠재력도 좋고 지금 현재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현재 재생에너지 이 사용 비율은 전체 에너지의 10.5%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비율 중에서 비율로 보면은 86%, 상당히 높네요. 독일은 67%, 그다음에 중국이 바로 옆 동네 중국이 30%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22%. 그런데 우리는 그 반절도 안 되는 10.5%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갈 길이 멀다. 근데 전라남도는 해상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많이 노력이 필요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반 마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와서는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실제 행동이 없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3.2 기가와트 해상풍력 집저가 단지를 승인을 해줬거든요. 윤석열 정부 3년간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가 최근에 와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출발 또 전환점 계기가 됐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3.2 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집저가 단지를 이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순풍에 돛다듯이 한번 밀어붙여 보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16기가와트 정도를 2030년까지 확충하겠다. 그리고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도 5.4기가와트 정도는 확충해서 21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확충하겠다 하는 그런 23기가와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많은 에너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3.2기가와트의 신안 해상 풍력의 인센티브는 2,450억입니다. 매년 20년 동안 매년 2,45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주민이 2,000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또 관련된 해당 옆에 관련된 시군까지 하면은 한 6개 시군이 되는데요. 6개 시군이 받는 게 이제 매년 450억의 인센티브를 그건 현찰로 받는 게 아니고 지원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조 원의 에너지 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2030년까지 만들겠다 했는데 이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숫자다. 특히 해상풍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착착 진행된다 하면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신안에 3.2기가와트가 됐습니다만은 동부권도 앞으로 곧 6.2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해상풍력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지금 앞서가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태양광이랄지 또 영농형 태양광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태양광도 좀 단지를 규모화하는 집저가 단지 규모 그래서 1기가와트랄지 2기가와트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도 이 해안가의 간척지 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태양광 을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이래서 태양광 분야도 지금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 지금 그 전력 단가, 생산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전라남도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187원 단가 이하로 태양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면은 전라남도가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로서 가장 앞서서 2030년까지 23기가와트까지 할 수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1조 원의 에너지 기금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이런 23기가와트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전력계통 연결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은 전력계통 연결을 위해서는 저희 전라남도에서 또 다 소비할 수 없는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이랄지 이런 지역에 보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면은 50%는 전라남도에서 소비를 하고 50%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수도권으로 보내는 재생에너지를 점차 줄이면서 첨단 산업을 전라남도에 유치해서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라남도에서 소비하는 체제. 그게 이제 지산지소로 해서 분산에너지 시대로 간다 이거거든요. 이제 분산에너지 시대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라남도가 전력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싼 전력을 생산하는 전라남도로 첨단 산업 기업들이 오면은 더 유리해지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라남도 당장은 에너지 햇빛연금이랄지 바람연금 기금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아리백을 통해서 첨단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가장 좋은 전라남도가 잠재력이 가장 좋은 전라남도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라남도 농수산도로 치부받아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의 보고로서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장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영암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AI 데이터 센터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지로 주목받았는데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계통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했는데 전력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완전히 그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그건 지적도 잘못된 있던데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하면은 에너지 믹스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또 일반 기본적인 기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포함한 일반 에너지. 그다음에 ESS로 해서 전력이 끊어졌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이 ESS 저장 장치까지 세 가지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는 머리를 많이 쓰면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전력이 굉장히 급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기저 전력이 갑자기 그 많이 올라갈 때를 예상해서 이 전력 계통을 굉장히 과부하가 굉장히 여유 있게 건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갑자기 불어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불안정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이랄지 일반 전기를 보충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재생에너지는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그 인식이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또 영광 원전을 비롯해서 일반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ESS 그런 저장 장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수소로서 그런 부분을 보안을 메꿔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하면은 전라남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남도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저렴한 땅이 120만 평이 예를 들면은 해남의 기업 도시는 이미 준비돼 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이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용수가 필요합니다. 해남의 이번에 기업 도시에는 솔라시도에는 120만 평의 땅이 필요하고 또 3기가와트 데이터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물도 4만 톤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수도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고 땅도 풍부하게 있어야 되고 전력 공급도 잘 돼야 되고 또 뭐 이런 우수한 인력도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데가 전라남도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하겠다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그분들을 초청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세계 곳곳을 조사한 결과 해남 데이터 솔라시도가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결국은 뭐 미국에 있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대량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수요자하고 결국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고 퍼힐스라고 저희 당초 저희하고 MOU 맺은 그 에이전트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또 필요한 투자를 하겠다는 분, 또 이 데이터 센터 수요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뭐 그때는 밝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전라남도가 지도를 바꿀 수 있다, 판을 바꿀 수 있다. 네,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여부에 따라 미래 발전상이 매우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에 목포대, 순천대 통합 신청서까지 제출하기는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탄핵 정국이나 의대 정원 동결로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데요. 국립의과대학 설립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양 대학이 통합을 했고 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이미 신청을 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통합 신청서도 이미 제출돼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어려운 과정 정말 그 어려운 과정 대립과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극복을 하고 제대로 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제 정부에 접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만 남았는데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걸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되더라도 당연히 전 정부가 했던 것을 인수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 국가대학 설립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앞으로 문제가 있다,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어렵냐? 결국은 대학 정원이랄지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의료계의 협의를 통해서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정도는 우리가 의과대학 설립할 수 있도록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가 나오면은 설립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7학년 또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추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과대학이 설립이 필요한지 또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 이건데 전라남도는 당연히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추계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건데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수용할 것 같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뭐 어떤 정보나 또는 의견 교환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 정부 돼서 이 부분을 빨리 다룰 수밖에 없고, 다루게 되면은 우리 광주 전남 전라남도의 도민들의 그 염원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우리 전라남도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적극 밀어준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강하게 해줘야 된다,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될 수 있는 일이고 새 정부도 전임 정부에서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 26일 날 통합부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이미 출범해서 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간이 조금 없지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국가주도의 해결을 공약한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은 민감한 거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무안 국민들의 수용, 무안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수용 그 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게 제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제가 지난 1월 초에 무안국제공항 참사 때 무안공항에 오셨을 때 제가 시간 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국토부랄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안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무안군에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해보면은 대규모 국가 산단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정부가 그래요, 국가 산단을 한번 적극적으로 무안의 발전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무안 국민들의 수용성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도지사가 만들겠다 하는 것하고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만들겠다 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일을 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핸들링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조정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무안 국민의 뜻을 잘 이제 전달을 하면서 절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끌고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또 무안 국민도 수용해서 우리 광주 전남 양 지역의 발전을 기하고 상생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양 지역의 상생과 발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표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3대 특검 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되는데 헌정 사법사상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다 채우시면서 수모도 좀 많이 당하셨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최고위원 하시면서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3년 만에 정권 조기 교체, 감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3년 전 요맘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원장,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 오지 마라 이렇게 꼭 집어서 네. 국무회의 참석을 이제 못하게 했고 네. 그 이후로 1년 가까이 정권으로부터 네. 탄압을 받았는데요. 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지난 정권에 장관들, 국무위원들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회의도 같이 하시고 업무를 네. 하는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차이가 아니었나. 그게 바로 두 분의 다름이 아니었나.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국민들의 그런 신의를 네. 받지 못하고 조기 종식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 다녀오셨죠? 네, 지난 주말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세간에서 엄청 화제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개 수영장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논란이 네, 있던데. 저희들이 이제 네.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안내된 곳이 네. 잔디밭, 그 잔디밭이었는데 거기 한가운데에 좀 약간은 좀 그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수영장 비슷한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깊이가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깊이는 아니었어요. 가장 깊은 곳이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무릎 아래로 오는 정도의 깊이인데 생긴 것은 이제 수영장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용도가 뭐냐 네. 이랬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아무래도 개 수영장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보니까 딱히 뭐 조경 시설로도 보기가 어렵고 조경용 타일로 수영장이라고 주장을 조경용 수영장은 뭐 사실 그럼 너무 쓸모없는 시설인데 생긴 것도 그렇게 조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근데 이제 개 수영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렇구나 모두가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었습니다. 바닥이 뭐 목욕탕 타일 같은 걸로 네, 목욕탕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조경용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죠. 뭐 자연스럽게 나무도 좀 심고 네. 바위도 좀 두고 뭐 이런 형식으로 했을 텐데 그냥 완전히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그 잔디밭 한가운데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은 조경용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생뚱맞아 보이겠네요. 처음 가서 보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면당하고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물을 228톤인가 일주일에 써갖고 그 나중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개털 때문에 물 가느라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시는 게 있나요? 일단 네. 그 수돗물이 왜 그렇게 짧은 시기에 대량으로 사용됐는지는 좀 아직도 좀 미스터리인데요. 네. 만약에 그 수영장 그게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거나 네. 그 수영장이 뭐 더러워지거나 지저분한데 그게 밝혀져서는 곤란한 뭐 이런 상황이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그걸 이제 청소를 하려고 물을 다량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무속과 관련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물이랑 무속이랑 무슨 상관이? 뭐 용왕굿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굿?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이 심의 의결이 국무회에서 됐는데 일단 이게 특검을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만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네. 모두 다 일단은 수사 대상이 네. 뭐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나 국민의힘 쪽의 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네.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네.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게 눈에 띄던데 뭐 특검법을 딱 지칭을 해서 한 말씀은 아닌데 이게 그래도 특검법은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다 그런 뉘앙스나 메시지로 읽히던데 그렇게 봐도 맞는 거죠? 네,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네. 민주당의 주도로 특검법이 계속 발의가 됐고 국회 네.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네. 이제 국무회의에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고 네. 이 특검법이 통과를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열망을 해왔는데 그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게 하는 네. 그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그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종의 좀 경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위임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네.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신의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은 국민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그게 국무위원들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애둘러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 추천권 포함해서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꼽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들을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 탈탈 털어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 보복이라 하면 네. 특정 사람을 찍어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을 찍어서 저 사람을 수사를 해서 죄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특정인을 사람을 쫓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네. 결국은 기소하고 재판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엄연한 중대한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기타 부정부패한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그 범죄의 증거를 찾아서 죄를 묻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정치 보복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건, 범죄 혐의를 찾아서 증거를 쫓아가겠다는. 쫓아서 가는 거죠. 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특검하고 특검보를 제외하고도 파견 검사가 내란 특검법이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최상병 특검법 20명, 120명 검사 규모가 되는데 지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00명 조금 넘는 검사가 중앙지검 절반 이상이 다 특검으로 가는 셈인데 이게 단시간에 20일 준비 기간 안에 준비가 될까요, 그런데? 일단은 네. 이게 이제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지난 정권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안인데 특검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네. 이제 이번 정부 새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부득이하게 특검 네. 세 개가 동시에 출범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많은 또 그동안 네. 뭐 민주당에서도 뭐 법사위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증거나 이런 걸 많이 또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수사 인력이 거의 600명에 육박하던데 검사나 수사관 수급받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네. 해야 될 수사를 뭐 자리만 옮겨서 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내란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뭐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기소가 됐고. 근데 다시 특검을 해야 되는 거는 왜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검찰이 네. 이제 이 내란 수사를 사실상 뭐 제대로 충실히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왜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그 시기에 네. 비상계엄을 발령을 했고 음.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 이런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 군사 쿠데타를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가 여기에 네.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관여에 대한 또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럼 김건희 씨도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관련 네,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뭐 네.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네. 경찰 뭐 여러 기관의 권력 기관들이 이 비상계엄에 관여가 실제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비상계엄 내란에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조력을 과연 했는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무관한지 뭐 실제로 밝혀야 될 이런 의문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실체를 다시 한번 제대로 뿌리까지 파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내란 관련한 범죄 혐의들이 더 나오면 그게 뭐 추가로 기소가 돼서 뭐 병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특검법 내용에 보면은요, 네. 특검이 이제 기소를 하고 네.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 공소를 특검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사안에 대해서는 네.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으로 더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네. 관련된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정치 자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문제나 그리고 처갓당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했던 허위사실 유포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지금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될 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외환 관련된 이 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된 것이 추가 기소돼서 재판이 수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만 놔둬도 검찰이 잘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나 필요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특혜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명백히 다른 공범들은 주가 조작범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됐는데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고 그는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고 온 국민이 또 지켜본 디올백 수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당연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대액을 받은 것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공직자로서의 청탁금지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면죄부를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관한 뭐 또 윤석열 일가에 관한 모든 범죄는 검찰에 가서는 번번이 멈추고 면죄부를 발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검찰이 그 기득권 카르텔로서 사실상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그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 일가와 함께 부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런 검찰의 속성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졌을까 이런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할 자격이 검찰은 없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사실상 검찰이 지난 네. 정권에서 했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그런 수사를 이미 수사를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그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저희 여의도 초대석 오셨을 때 해병 필승 경례를 하셔갖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최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걸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근데 여성 의원이시니까 뭐 군대를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국방위도 아닌데 상임위가 이 최해병 사건에 초기부터 엄청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 또래의 네. 부모들은 이제 대부분 군에 애들을 보내거나 네. 그런 이제 또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군대에 보냈더니 정말 저렇게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정말 안타깝고 네. 분노의 마음을 다 느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은 마음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그 억울한 최해병의 죽음에 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이 사실상 그 정권이나 이 권력에 의한 개입으로 이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저항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권의 무시무시한 탄압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법사위 청문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저도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마음,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그 불의한 정권의 그 탄압으로 제가 느꼈던 그 죽음과도 같은 네. 공포,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동병상련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파헤쳐서 최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걸 사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자 엄마의 마음 뭐 이런 말씀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을 이용하거나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뭐 잘 드는 칼이니까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 먹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관련해서 이렇게 검찰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을 꼭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인사에 대한 특히 민정수석에 네. 대한 생각은 검찰을 잘 알고 네. 검찰과 소통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 철학을 검찰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사를 뽑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네. 가장 적합한 분을 대통령께서 발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공소청 전환 이거는 공약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님도 확고하시지만 우리 민주당 그리고 야당들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 정권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이제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네. 기소와 수사의 분리 이 과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긴 뭐 대통령 뜻에 반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자리를 맡았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